교육청 영재원부터 이제 꼼꼼하게 좀 한번 다시 볼게요. 교육청 영재원은 선발 과정이 일단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 영재원은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접수를 시작하고 12월 말경에 이제 시험이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시험이라고 하면? 네, 이제 지필평가. 네. 네. 근데 지필평가를 보는 날 대부분 같은 날 면접을 진행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면접도요? 네, 근데 이제 면접을 3학년은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학년 아이들이 잘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쵸. 10살이에요. 네. 그리고 그날 시험을 보느라 너무 힘든데 면접까지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면접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은 대부분 시험만으로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학부설과는 다르게 3, 4, 5학년이 학년별로 문제 구성이 상이합니다. 4, 5학년들이 수학이나 과학 분야 나뉘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각 교육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답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떤 패턴으로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들 보면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고루고루 학습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이라고 하면 일단 학교를 운영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그렇죠.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난이도 수준은 근데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까 GED 사이트를 말씀드렸잖아요. GED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풀이 커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한 학교에서 한 40명 이내로 만약에 지원을 했다라면은 지금 대치동에서는 진풍경인 게 반 애들 대부분이 다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 교육청 시험을 보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을 좀 제대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해졌어요. 네. 그래서 문제의 수준이 그렇게 평이하지는 않아요. 대학부설 문제수에 비해서 문항수가 좀 적다 뿐이지 분명히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이 있고 서술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에 소홀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면접은 어떤 분이 보시는 건가요? 면접은 학교 선생님이 보시는 거고요. 네.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는 그래도 지필은 자신 있는데 너무 샤이해요. 네. 라고 이 아이가 면접에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일단 면접 대비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비슷비슷한 점수대에서는 면접이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면접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이제 어떤 태도로 이제 어떻게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핵심을 조리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절한 답변들을 미리 생각을 해둔다면은 막힘 없이 당황함 없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가 너무 안 되면 아이들이 면접관 앞에서 울기도 하거든요. 우는 아이들. 네. 내용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뭐 교과 심화 내용도 있을 네. 것이고 뭐 아이의 성향을 묻는 문제 뭐 네. 이런 다양하게 나오는 맞습니다. 거다. 네. 어떤 아이들이 좀 합격을 하나요? 좀 모범적인 아이도 있고 좀 재기발랄한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대학부설에 비해서는 사실 어떤 부분에 완전히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오지는 않아요. 다만 수학, 과학 분야에 있어서 그냥 공부를 평소에 좀 꾸준히 많이 해왔고 그리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독서력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대부분 요새 트렌드가 과학 문제라든지 융합 문제는 서술형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알고 있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아이의 지식 수준, 독서 이력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어딜 가나 독서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 네. 부설 영재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학 부설은 전형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대학부설은 보통 이제 7월 말에서 이제 7월 말, 8월 요 사이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학교마다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첫 번째는 서류가 필요해요.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학교별 양식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담당 교사의 이제 학교 선생님 추천서가 반드시 거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가 또 필요해요. 생활기록부가 또 필요하고 또는 이제 기타 자료들,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 서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서류 전형. 그리고 나서 2차가 시험, 지필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그 지필평가의 이름은 다양해요. 영재성 평가, 아니면 그냥 지필평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필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필평가에 합격된 아이들에 한해서 그 이후에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자소서의 분량이나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고요. 네. 전형 과정만 들어봐도 정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은 경험도 없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 같은 거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변함없는 제일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소서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이 중심이 돼서 내가 상상하는 아이에 대해서 자소서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를 가끔 이제 검토해달라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머님들은 자녀가 한둘이지만 저는 이제 뭐 수천 명을 보다 보니 이제 보면은 어머니 이런 단어는 너무 이렇게 신압으로 저는 수학이 좋아졌고 이런 단어들을 쓰실 때가 있어요. 노인과 바다 이런 거 써오세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이가 중심이 돼서 각 문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저는 자소서를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너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과학자? 라고 이렇게 나오죠. 왜 과학이 좋아? 그냥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기까지는 어머니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거봐, 넌 이런 부분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네가 과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닐까? 너는 과학책을 읽을 때 행복하지? 이런 얘기들을 소스를 주는 거죠, 계속.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내실 있는 자소서가 완성이 되고요. 자소서 준비 따로, 시험 준비 따로, 면접 준비 따로 이렇게 되면은 부담이 커져서 거의 합격 확률이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령이 아니라 핵심이자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해주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분량은 그냥 길게 쓰면 좋은 걸까요? 아니요. 이제 대학 부설마다 분량을 항상 제한을 두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교대는 매년 분량이 달라져요. 참 독특하게 뭐 재작년에는 300자 이내, 뭐 400자 이내였다면 띄어쓰기 포함해서 작년은 또 100자 이내로 100자 이내 정말 쓸 거 없는 거 너무 그러니까 정말 핵심 키워드 위주로 서술을 해서 그냥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대는 굉장히 짧아졌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100자 이내로. 그리고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리스트업을 하도록 했어요. 책만. 그리고 이제 뭐 동국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동국대는 또 독특한 게 자소서를 선제출하도록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고사장에 와서 자소서를 쓰도록 하거든요. 예를 들어 키워드를 줍니다. 강인함, 쾌활함, 뭐 그리고 영특함, 그 다음에 뭐 자기는 뭐 중심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감성적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하지도 않은 단어들을 몇십 개를 줘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알고 계신 분들은 동국대를 준비할 때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지, 혹은 노벨 의학상은 왜 공학자나 수학자가 받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도록 하는 게 실제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이제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새 아이가 한 줄, 두 줄도 못 쓰던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찬반 양쪽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을 하거든요. 논술을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논술 너무 어려운데 주로 어떤 걸 쓰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 예전 고대의 기출문제, 3년 전 기출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뼈 2개를 보여줬어요. 그냥 뼈 사진이에요, 흑백. 근데 그 뼈가 하나는 곱게 펴져 있는 뼈였고요. 하나는 좀 구부정한 뼈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약간 이빨로 추정이 되는 뼈가 또 있고요. 이렇게 한 세트가 있었는데 그 아래 이 두 개의 뼈 중에서 이 뼈로 짐승의 뼈잖아요. 근데 이 두 뼈를 관찰하고 어느 뼈가 더 추운 지역에 거주했던 짐승의 뼈인지 생각해서 네가 쓰고 그 이유를 밝혀라. 이런 게 이제 논술인 거죠. 단순히 구부렸기 때문에 이게 추운 지역에 거주하던 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답을 다 쓸 것 같지 않으세요? 거기 아까 이빨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 이빨의 모양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각종 조건을 다 활용할 수 있는지, 뼈의 크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뼈가 척추인지 아니면은 뭐 허벅지 뼈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뼈가 어느 부위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까지 합격을 했다고 해도 이제 산을 한 2개쯤 넘은 것 같아요. 네. 면접이 남아 있는데요. 면접은 교수님들이 보시는 건가요? 네. 실제 교수님을 보는 거고, 일단 1대1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과 학생이 1대1로 질문을 이제 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단순한 형태긴 한데, 그 질문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느냐, 일단은 자소서 기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전공 지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너 미분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추가 막 가지를 막 이제 막 타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지필평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문제가 뭐야? 대부분 인상 깊었던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못 풀었던 게 기억에 남아야 돼요. 과제 집착력이 영재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사실 내가 교수님이어도 이 아이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니? 제가 정말 그때 이거를 못 풀어서 두고두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매력적이죠. 그래서 보통 전공 지식 관련해서는 응시했던 시험 문제 기준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건 대치동에서 현재 벌어진 일이에요. 갔는데 수학만 준비를 막 한 거죠. 그런 이제 시중에 나 있는 사고력 문제 같은 것들 심한 문제로 어머님들이 시험장에 가서 경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야? 고려대 전문이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하네, 이런 식으로.